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굴지의 기업들을 따돌리고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1위 업체였던 일본의 파나소닉 그리고 중국 업체들 대표적으로 CATL, 삐아디가 있죠. 이들을 모두 따돌린 것인데요. 7일 SNE 리서치에 따르면 LG화학의 배터리는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사용량 중 27%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점유율이 불과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작년 1분기 점유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직전까지 세계 점유율 1위였던 파나소닉을 처음으로 제쳤는데요. SNE 리서치는 LG화학의 이 같은 호조가 테슬라의 모델 3, 아우디 이트론 등의 판매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이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기업들로 공급을 다양화시키고 있고 특히 중국 상하이에 건설된 테슬라 기가 팩토리에 대한 공급 증가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 외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삼성 SDI의 경우에는 작년 점유율 3.8%에서 올해 6%로 증가하였고 SK이노베이션은 1.8%에서 4.5%로 그 점유율이 상승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총 38%의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삼성 SDI의 약진을 주목해 볼 만한데 폭스바겐, BMW 등으로 향하는 수주 물량을 크게 따낸 바 있었죠. SK이노베이션 역시 특허 분쟁 이슈도 있었고 아직은 점유율이 국내 3사 중에 가장 낮은 편이지만 발전하는 기술력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양극재 시장에서 대세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조합, 소위 말해 NCM으로 굳어지고 있죠. 양극재 시장에서 이들 NCM 계열의 비중이 50%를 돌파했습니다. 개발되어 왔었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니켈의 비중을 늘려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를 늘리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구매를 고려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차가 1회 충전할 때 얼마만큼 갈 수 있느냐, 그 주행거리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의 조합 비중에 따라서 NCM 523, NCM 622, 811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LG화학이 자랑하는 것은 니켈 80%, 코발트 10%, 망간 10% 함유한 NCM 811 타입이고 아직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 점유율은 10%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추후에는 그 비중이 상승할 여력이 높습니다. 이 NCM 811 니켈 80%의 비중을 넘어서 니켈 함량 90% 양극재의 SK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배터리 3사는 작년 같은 기간 16%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서 2배 이상 그 점유율이 증가했다. 견고한 성장을 이뤘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겠죠. 중국 기업들의 상황을 보면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될 만한 기업 CATL이죠. 여전히 국내 배터리 3사와 기술 격차는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년, 보통은 2년 정도 격차가 난다고 업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 내부에서 막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당연 수혜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년 23.4%에서 올해 17%로 점유율이 줄어들었고 삐아디 역시 작년 동기 대비 점유율이 3분의 1로 폭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바이러스 사태의 직격탄을 중국 기업들이 맞은 거죠. 파나소닉, 일본의 상황을 보면 우선 파나소닉이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근간이 되었던 것이 이 테슬라와의 끈끈한 협력 관계였죠. 파나소닉은 그동안 테슬라에 니켈, 코발트, 망간이 함유된 NCM과는 다른 타입, 망간 대신 알루미늄이 들어간 NCA 배터리를 공급해 왔었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NCA 배터리는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었어요. 이 NCMA 타입의 상당량이 파나소닉에서 생산되어서 테슬라에 공급이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 국내 3사의 개발 포커스는 NCM 쪽입니다. 특히 고함량 니켈을 포함시키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특히 NCM 811을 기준으로 본다면 코발트의 비율이 10%죠. NCA에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15% 비율보다 적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비슷한 수준인데 코발트 원자재의 가격이 비싼 것을 생각한다면
보다 함량이 적은 쪽이 당연히 생산 단가 측면에서 유리하겠죠. 그리고 요즘 NCMA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니켈 함량 92%의 소량의 알루미늄을 더해서 에너지 밀도를 더 끌어올린 것이 특징적이고, 생산 단가를 결정하는 핵심 소재 코발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코발트의 비율을 줄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NCMA 시장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비엠이라는 기업인데요. 이미 기본 제품 개발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고, 이르면 상반기에 고객사에 샘플 공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결정 구조를 적용했으며 3D 코팅, 최적화 등을 통해서 수명과 성능을 높였습니다. 기존 NCM, NCA 타입은 다결정 구조죠. 전극 공정에서 이 양극을 형성할 때 압연 작업이 필수적이라서 그 과정에서 내부 조직이 갈라지고 좀 깨질 우려가 있고, 충전과 방전이 반복될수록 틈이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배터리 수명이 급속하게 떨어지는데요. 이 단결정은 입자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서 조금 자유롭죠. 다만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하고 작동 전압이 크기 때문에 배터리 온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LG화학은 2022년 한 2년쯤 뒤부터 NCMA를 양산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NCMA가 대세가 되어가는 흐름에서 NCA, 즉 망간 대신 알루미늄 소재를 주로 활용했었던 파나소닉의 앞으로의 전망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로 테슬라와의 관계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죠. 파나소닉과 테슬라는 실제로 몇 년 동안 거의 독점적인 공급망을 이뤄왔었고 엄청난 신뢰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 사이를 LG화학이 우선 파고들었는데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여러 번 파나소닉의 배터리 공급 속도, 능력에 불만을 표해왔었고, 기가팩토리 1의 증설을 놓고 이 배터리 공급 물량을 늘려줄 것을 테슬라에서 파나소닉 측에 추가적으로 요청했지만 파나소닉이 여러가지 이유를 대면서 퇴짜를 놓은 바 있었습니다. 파나소닉은 자국 기업 도요타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LG화학이 결국 테슬라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던 것이죠. 실제로 지난 2월 LG화학은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3의 배터리 전량을 공급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올해 1월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3에 공급된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83MW시, LG화학이 54MW시였는데 2월에는 LG화학의 공급량이 훨씬 뛰었습니다. 지난달 파나소닉의 배터리 공급 실적은 전무했어요. 또한 테슬라는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따라서 중국 생산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미국 내에서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 이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대신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수혜는 LG화학이 고스란히 보게 되겠죠. 머스크가 LG화학을 선택한 데에는 생산 능력과 기술력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3원계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내에 있는 기가팩토리 3 공장과 LG 공장 간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만큼 지리적인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 한 상위 20개 가운데 폭스바겐, 르노, GM 등의 13개 제조사의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벤더로서 고려해 볼 수 있었겠지만 기술력이 당연 상당 수준 차이가 났기 때문에 LG화학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테슬라가 성장할수록 배터리 납품을 둘러싼 다른 회사와의 경쟁은 거세질 텐데요. 실제로 3원계 배터리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CATL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쪽에서 테슬라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집중하는 파트는 물론 아니에요. 3원계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고, 즉 주행거리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공간도 많이 먹어요. 코발트 대신에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낮게 후려치는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야만 하는 CATL은 분명 틈새 공략을 하겠고, 이 CATL과 지속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겠죠.
LG화학은 또한 유럽 시장 공략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에 땅을 확보하면서 배터리 생산 능력, 즉 캐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이 지난달에는 브로츠와프 공장 인근 터키의 조립 공장을 인수하기도 했는데, 이 브로츠와프 공장은 연내 60기가와트시 달성이 목표인 곳이죠. LG화학의 최대 생산 거점이기도 하고 전체 생산량의 5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외에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공장 캐파도 늘려서 총 캐파를 올해 안으로 100기가와트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의 움직임에는 분명 주목할 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빼고는 다 잘하는 LG,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죠. 최근 인도 공장에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조속히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엊그제 7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에서 증언대에선 단국대 장모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스펙 푸마시를 인정했다고 언론에서 아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슨 조국 전 장관이 정말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기꾼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깜짝 놀라셨을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변호인 반대 신문이 열리자 그 스펙 푸마시라는 게 한영 외고 차원에서 진행됐던 것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주도했던 것은 아니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한영 외고의 유학반 디렉터가 학생들에게 유학을 위해서는 논문 하나씩은 필요하다, 이러한 발언을 당시에 했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검찰은 스펙 푸마시가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을 부각시켜 입시 비리를 입증하려 했었지만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통해서 검찰의 시도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만 이날 재판에 나온 장모 교수의 아들 장 씨의 기억이 오락가락했고 검찰 신문과 변호인 반대 신문 때에는 답변이 달라져서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장 씨는 자신의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몇몇 활동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도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열렸던 재판에서 여러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검찰의 신문 과정에서 발언했던 증언들이 변호인의 반대 신문 때는 어김없이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검찰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의 대학 진학을 위해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단국대 장 교수에 대한 보답으로 아들 장 씨에게 조국 전 장관이 교수로 있었던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장 씨를 상대로도 검찰의 진술 조서 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검찰, 증인이 조사받은 내용입니다. 2007년 당시 아버지가 조 씨에게 인턴십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장 씨, 네. 검찰, 증인한테 조국 전 장관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국 전 장관 딸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을 도와줘서 조국 전 장관의 도움을 받은 겁니까? 장씨,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며 도운 건 아니고요. 저희 아버지가 서로 인턴십을 해준 게 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검찰, 결국 증인의 아버지가 조 씨한테 인턴십 제공을 했고 증인은 조 전 장관의 세미나 참석 이메일 받은 건 맞는 거네요? 장씨,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찰에서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비슷한 질문을 반복했는데요. 검찰, 2007년경에 제 아버지가 도와주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 아버지가 조 씨의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저도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이건 그냥 증인의 생각을 말한 겁니까? 장씨,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검찰, 지금 보니까 맞는 얘기인 것 같다는 겁니까? 장씨,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씨의 발언은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여지없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조국 전 장관 밑에서 일하게 됐는지 기억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턴 활동 자체를 부모님이나 유학반 디렉터가 지정해준 대로 진행했었다는 거, 그리고 애초 유학반 학생들을 위해서 한영 외고 차원의 스펙 푸마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2009년 서울대 법학대학원 100주년 기념관 1층에 있는 최정길 홀에서 주최한
동북아 사형제도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증인 외에는 한영 외고 학생들이 없었다고 진술한 게 맞습니까? 장씨, 그렇습니다. 변호인, 참석 경위와 관련해서 한영 외고 디렉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진행한 인턴십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장씨, 자료를 보여주세요. 변호인,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던 내용을 보여주며 맞습니까? 장씨,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호인, 만일 증인이 저렇게 말했다면 부모님이나 디렉터 선생님이 결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맞습니까? 장씨, 네, 그건 맞습니다. 변호인, 부모님이나 디렉터 선생님이 계획을 짜주고 여기로 가서 인턴하라고 하면 가는 건가요? 장씨, 어떻게 교수님 밑에서 일하게 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호인, 증인은 통상 학생들의 스펙과 관련된 일들은 디렉터 선생님이나 학부모와 상의한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장씨, 이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하고 디렉터 선생님이 상의하는 거라. 변호인, 증인 스스로 결정 안 한 거면 다른 사람이 결정해 준 거죠? 장씨, 그렇습니다. 변호인, 증인 저기 참석하는 거 증인이 결정했습니까? 장씨, 아닙니다. 변호인, 그럼 누가 결정해 준 거 맞죠? 장씨, 그렇죠. 그리고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 역시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날 공개된 장씨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제1저자 논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2008년 장씨가 조국 전 장관에게 보낸 메일도 제시됐는데요. 장씨가 조국 전 장관에게 보낸 메일에는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다. 새로 인턴을 시작하게 되면 더디더라도 논문이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등의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증인 장씨가 조국 전 장관이 인턴과 논문을 주선했었다고 증언하기는 했었지만 실제로는 장씨가 먼저 인턴십을 요청한 증거가 나와버린 셈이라는 것이죠. 즉, 엊그제 조국 장관이 인턴 활동을 주선했다, 품앗이 인턴이었다라는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포털을 도배했던 내용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게 재판에서 다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디렉터 선생님들이 학부모 모임에서 논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개의 논문의 저자가 되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런 진술을 했었는데 증인도 대학 교수의 지도를 받고 논문을 쓰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장 씨는 그렇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 사형제도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 속의 여학생이 조국 전 장관 딸이 아니라는 기사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 여학생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양이 맞다는 증언도 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의 얼굴만 보면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행동의 특징이나 습관을 봤을 때 조민양이 맞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증인신문 때 증인으로 출석했던 조 씨의 학창시절 지인들의 공통적인 답변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을 하지만 세미나 참석 여부를 두고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상당히 엇갈려서 당일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두고 다른 증언을 했었는데요. 먼저 증언했던 장모 씨는 검찰 신문에서 조민양이 세미나에 참석한 적 없다 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었다가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꿨고 당시 세미나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을 두고는 조민양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었지만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조민양과 친하게 지낸 박모 씨는 당시 현장에서 조민양을 만난 기억은 없다. 그러나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조민양이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습니다. 즉, 검찰이 제시한 조민양의 졸업사진과 평소 조민양이 펜을 잡을 때 독특하게 잡는 습관을 미루어 봤을 때 조민양으로 보인다고 대답한 것인데요. 변호인, 학술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계속 장소에 있었습니까? 박씨,
정황상 그렇지만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변호인, 검찰에서 영상에 나오는 옆모습이 조민과 닮았다고 진술했죠? 박씨, 네. 변호인, 장씨 신문에서 보여준 건데 조민 양의 졸업 앨범 처음 봤죠? 박씨, 검찰에서 봤습니다. 변호인, 두 개를 함께 보니까 이 영상 속 학생의 가르마, 안경 등이 조씨와 비슷하다고 한 거죠? 박씨,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에서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에서 조민 양이 인턴으로 활동했었다는 확인서가 허위라며 당시 촬영한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학생도 조민 양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주장까지 무너져 내리는 셈이 돼버렸단 것이죠. 참고로 증인 장모 씨도 세미나가 끝날 때까지 참석했기 때문에 조민 양이 왔었다면 못 봤을 리가 없다 이렇게 증언하며, 그리고 또 동영상에 대해서도 조민 양의 졸업사진과 비교해보면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조민 양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니, 검찰에서는 또 당시 한영 외고 교복이 줄무늬였기 때문에 흰색 셔츠를 입은 사람은 한영 외고에 다니는 학생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민 양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의 검찰 주장은 변호인 반대 신문에서 또 힘을 잃어버렸는데, 아니 친구라는 증인 장 씨가 조민 양의 정면 사진을 보고서도 조민이 아니다 라고 답하는 등 전혀 조민 양 얼굴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이 장 씨라고 지목했던 세미나 사진 속 인물을 향해서도 장 씨는 자신이 아니라고 인정하며, 과연 장 씨가 세미나에 참석하기는 했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증언이 엇갈리자 재판부에서는 직접 장 씨를 신문하기도 했었는데요.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이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한영 외고 교복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 한영 외고 교복이 아니라서 조민 양이 아니라던 장 씨가 또 갑자기 재판부 신문에서는 한영 외고 하복은 하얀색 셔츠가 맞다. 스프라이트가 없는 옷이어서 한영 외고 학생이 아니라고 앞에서 말했었던 그 진술을 또 뒤집어 버렸습니다. 김선희 판사, 세미나 때 증인 교복, 마이 같은 거 다 챙겨 입고 갔습니까? 장씨, 더워서 아닐 겁니다. 김선희 판사, 교복은 무슨 색입니까? 졸업사진 보면 검정 마이에 스프라이트인데? 장씨, 그거는 동복입니다. 5월 달에는 하복 입고 갔을 겁니다. 김선희 판사, 여학생들도 반팔, 하복 블라우스면 흰색 셔츠겠네요? 장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장씨의 증언보다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조민 양이 맞다는 박씨의 진술에 무게가 실린 셈이 돼버렸단 것이죠. 참 이래서 우리나라 언론 정말 문제 아닙니까? 검찰 측 신문 내용만 쏙 기사를 써대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을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꾼 가족으로 알겠습니까? 정말 검찰개혁, 언론개혁 하루빨리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